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재무제표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공부는 과연 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어느 선까지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20년 전쯤에요. 투자자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재무제표는 얼마든지 속이려고 하면은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건 기술적과 수급이다. 이게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적지 않은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회계 방식이요. 20년 기간 동안에 크게 바뀌었어요. 뭐 바젤 3, 바젤 2 뭐 그러면서 그 신뢰성을 높인다고 회계 방식이 크게 바뀐 적이 있어요. 요 기간 사이에. 그래서 그 전과 그 후가 좀 많이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경험으로는. 이게 하나의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규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를테면은 어떤 규제냐면은 공시 의무 이런 것들, 이게 규제가 크게 한번 완화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일명 말하는 친기업 정책하면서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경영을 열심히 하지 기업 공시하느라고 시간 다 뺏긴다. 뭐 이런 어떤 유혹. 그 다음에 기업의 정보 기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크게 완화가 된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옛날에는요, 그 언제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민감한 사항이니까. 언젠간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사이에 크게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크게 바뀌기 전후는 어땠느냐? 전에는요, 기업들이 어떻게 상폐가 됐느냐? 많은 비중, 정확히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적자는 많은 비중이 이랬어요. 상폐에서 많이 차지하는 기업은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에 의한 상폐가 줄을 이뤘고요. 두 가지, 회계가 크게 바뀌고 그 다음에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상장 폐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의견거절입니다. 물론 회계 감사의 강화도 있을 수 있겠어요. 강화도 있겠지만은 의견거절. 근데 이 의견거절에는 그 회계사 측에서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 측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감사를 하려면은 감사 자료를 줘야 되는데 감사 자료를 주지 않아요. 등등등 그렇습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횡령배임이죠. 횡령배임을 하려면 결국에는 회계조작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순서라고 볼 수 있겠어요. 횡령배임 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상은 이제 우리 장롱이 지난 20년 동안 소액주주 운동을 뭐 따라도 다니고, 그래서 조금 더 안에서 들여다봤어요. 뭐 소액주주 대표도 하고 참여원으로도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기업의 횡령배임은요, 사실상 내부자에 대한 고발이 없으면 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많겠죠. 뭐 털어서 먼지 안 난다라는 표현들이 있기는 한데, 뭐 단돈 10원이라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직장생활하면서,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임직원들이 횡령배임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소시효는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측면과 실질적으로 적발되는 케이스로 놓고 보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적발되는 건수는 거의 드뭅니다. 횡령 배임 이게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서 몇 퍼센트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주식시장은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인간관계에 상당한 이 신뢰성의 중요 척도거든요. 근데 이게 철저히 부정된다면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자체로서의 존립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찰하고 등등 해가지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안 보게 되면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오로지 차트와 수급으로만 가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리면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만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를 좀 병행한다고 하면은 재무제표 자체는 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이냐라는 기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로 적중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미래 실적에 대한 적중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봐요. 적중률의 기준은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던 재무제표가 가지고 있는 자체 신뢰성, 그 다음에 자신의 전문성, 그죠?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래야 신뢰성은 또 적중률은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뭐 이제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체 가지고 있는 신뢰성 문제, 자기의 수준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관찰력, 집중력부터 시작해서 뭐 컨디션 이런 것들도 상당한 좌우를 해요. 왜냐면 이 회계 그 자체가 워낙 이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 봐요. 다 보다가는 세월이 가버려. 그 전에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부분만 랜덤으로 봐요. 랜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분에 의해서 또 놓칠 수 있는 게 있거든. 거기서 오류가 벌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 문제에도 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안 맞기도 해요. 그럼 안 맞는 이유는 뭐냐? 자체 가지고 있는 신뢰성과 그 사람의 집중력, 뭐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 관찰력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이렇게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갑자기 적자가 났다. 그럼 적자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그게 한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애매모호한 것들은 내가 못 찾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신뢰성에서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골라내시면 적중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예측력,
미래를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느냐는 부분에서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그 부족한 것을 커버만 하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분명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재무제표는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도.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나아가서 이제 뭐 뭘 보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앞으로 이야기들을 좀 해야 할 텐데, 그것을 개별 동영상으로 뺄지 아니면 기업 분석을 할 때 조금씩 밀어넣을지, 이게 이제 고민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예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제를 일일이 만들어서 하려면 또 방대한 시간이 걸리니까 추후에 이제 뭐 기업 분석을 할 때 좀 그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기업이 실적이 적자가 났는데 왜 적자가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딱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나을지, 이건 고민하면서 앞으로 동영상을 좀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튜버를 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편집자 요청도 하고 고급의 장비를 쓰고 디자인을 돈 주고 사고 이러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 동영상 보시면은 시각적으로도 되게 피로하고 좀 수준이 낮고 지저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의 어떤 음질이나 화면의 어떤 등등등은 다 돈덩어리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튜브 구독하기 등등을 해갖고 이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자 포인트를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형편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적자 보지 않는 선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 나가려면 여전히 이제 구독하기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제가 있어요. 네이버 TV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좀 달라요. 네이버 TV가 조금 더 진입 경로가 빠릅니다. 근데 우리 장롱은 지금 12년째거든요.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8년째지. 그런데도 아직도 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구조도 외국 그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한 번 실수해버리면 수정 경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운영 관리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실수를 해버리면은 뭐 주소를 잘못 기록했다든지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그 자격을 못 받는 그런 경고가 이 경험자들한테서 수도 없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TV 쪽으로 먼저 진입 경로를 받아서 좀 이렇게 기회를 갖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상태로 가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겠다 하면은 네이버 구독하기, 제가 동영상 내에 설명 부분에 링크를 달아 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 동영상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여기 유튜브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구독하기를 좀 눌러주시면, 뭐 여러분들한테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